이렇게 자유의 존재론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자유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이다. 왜냐, 우리 혁명의 역사가 원래 자유주의 혁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찾는 혁명이다. 자유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도 바로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자유의지론 실존주의적 결단론이 결국 자유를 뜻하고 운명론은 이제 반대적이죠.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개인의 결단도 바로 자유주의의 바탕으로 해겔도 그렇죠. 법철학에서 저희들이 뭐 조금은 배웠습니다만은 법의 본체가 의지고 의지의 본질은 자유라고 해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국가, 헌법과 법의 존재 이유는 국가란 것은 법이란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특히 초기에는 재산권입니다. 자유권을 표상하는 것이 재산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재산권 자체가 개인한테 인정이 되지 않았죠. 왕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해방 이후에 겨우 재산권이 생겼죠. 이렇게 국가나 법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 일반 민중들이, 자유인들이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게 소위 사회계약설입니다. 루소가 대표적이죠. 계몽주의적인 근대 자연법론에 의하면은 국가란 것은 국민이 약속을 해서 만들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 이상을 실천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아시다시피 미국입니다. 미국이야말로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있고 거기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모여서 미국이란 나라를 헌법을 만들고 해서 대통령제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삼권 분립을 제대로 법적으로 실천하는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약속이 바로 법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이 자유란 건 규제에 대해서 반대, 이제 미국의 역사도 영국의 식민지부터 해방될 때인데, 그래서 자유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 특히 20대 국회, 지금은 21대지요.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고, 지난 국회 때까지 보니까 규제에 관련된 법률 만능주의 입법 독재가 약 2만 3천 건에 이르러요. 제가 보기에는 이쯤 되면은 국회의장이고 대법원장도 법 이름도 다 모를 것 같아요. 하도 법들을, 물론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은 20대 국회에 의원 입법이 전부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말씀은 법률이 국민에게,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법률이 아니라 하나라도 전부 처벌 조항이 있는 규제에 관한 법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관로 속에 선진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간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법률 만능주의는 우리도 그러죠. 단군 할아버지 때는 8조 법금, 법 8개만 있어도 나라를 충분히 다스렸다 하는데 또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헌법 개념의 변천, 위와 같은 그 자유에 관한 존재론적인 바탕으로 근대 입헌주의는 자유에 대해서 심지어 재산권도 절대적이었다. 재산권은 불가침적은, 현대 복지주의에서는 재산권을 상대적인 걸로 하고,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시초라고 하면서 복지주의 헌법, 최근에는 실질적 복지주의, 사회정의, 뭐 권력 행사의 통제, 조정, 사회적 시장 경제, 행정국가, 국제평화주의, 환경권, 뭐 이따위 것들이 다 현대에서 자유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자연법과 실정법을 대조를 하는데, 실정법의 지도 원리가 바로 자연법입니다. 저희들이 법철학을 배울 때도. 근데 자연법이란 것은 뭐냐?
민족과 시대, 사회를 초월해서 영구불변한 보편타당성. 참 추상적이죠. 이 자연법이 뭔가. 저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워드가 아니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원래 그리스, 히랍 용어로서 그리스에는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다시피 다 신이 인격화가 되어 있잖아요. 남자 신, 여자 신, 아들 신, 뭐 손자 신, 또 심지어 첩을 둔 신, 제우스는 와이프가 많다고 하대요. 그런 식으로 인격화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 표현을 그리스 그쪽 지방에 알리는 방식으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이성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로고스를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 대신 자연의 이치, 섭리, 심지어 이제 역사의 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0.7%로 됐을 때 그 아스라는 표현을 역사의 신이 작용했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게 로고스 같은 겁니다. 좀 더 확장하면 우주의 원리,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뜻,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합리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그 로고스가 바로 이성을 뜻한다. 이렇게 실정법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 하늘을 주관하는 주관자의 뜻이 바로 태초에 있었다. 그 말은 바로 그 로고스 자체가 신이다. 이러면은 좀 더 자연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란 것도 그 자연법에서 나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것, 자유는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것, 또는 내가 내 자유를 누구한테 빌려줄 수 없는 것,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 무언가 그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좀 구체화될 겁니다. 개인의 자유의 불가침, 소유권의 절대성,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 내가 내 행동을 하는 것은 자치다. 우리 법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민사적인 원리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일 앞에 가르치기도 하죠. 바로 헬프 셀프. 셀프 헬프죠. 자치. 헬프 셀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데 그 밑에 리버티와 프리덤에 대해서는 많이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죠. 원래 자유주의는 아시다시피 리버티를 뜻해 왔지요. 여기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패트릭 헨리 미국 독립선언 1776년에 발표되기 전에 이 사람도 그 주모자 중에 중요한 분인 패트릭 헨리가 한 말, 그때는 리버티입니다.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데스하고 맞바꿀 수 있는 개념이 리버티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유명한 표현, 우리가 간략하게 줄여서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누구 피를 먹고 자라느냐? 패트리어트, 애국자, 티런트, 타이런트, 독재자. 자유는 애국자들 뿐만 아니라 독재자들이 피를 먹고 가끔 공급을 해줘야 된다. 바로 죽음을 뜻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 하는 걸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알고 있는 우리 유명한 이 용어는 미국,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현충원이 입구에 크게 알링턴 국립묘지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혀 있답니다. 거기는 리버티가 아니고, 여하튼 자유의 여신상, 흔히 말해 스태츄 오브 리버티는 거긴 리버티입니다. 그런데 프리덤은 구체적인 자유,
여기서 리버티를 강조한 것은 존 스튜어트 밀처럼 그 리버티는 권력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의미에서 자유입니다. 그런데 프리덤이란 것은 구체적인 자유를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할 때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 출판, 스피치 앤드 프레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유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많이 혼용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독일 헌법에 그 유명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최초로 독일 기본법에 쓰고 있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우리 구 대표님이 한번 발음해 주시면, Freiheitlich Demokratische Grundordnung, 이제 이런 표현인데, 우리나라에 이것도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여기 보면 Freiheitlich,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빠지면은. 근데 문재인 정권에는 이거 Freiheitlich라는 걸 빼려고 했죠. 물론 독일 헌법에도 소셜리스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데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리버럴 개념이 변화를 해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꾸로 리버럴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그때 진보와 보수를 대응을 시킬 때 미국에 보수는 컨서버티즘이라고 해서 보수가 보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리버럴처럼, 리버럴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고 진보로 갖다 붙여서, 심지어 리버럴은 젊은 세대의 진보 가치를 내포한다고 해서 심지어 리버럴을 진보 자유주의자라는 조금 약간 형용 모순적인,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진보 보수와 자유와 전체주의는 상응 일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했는데, 프랑스 혁명을 반대한 게 진보주의, 아니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보수주의가 같은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의 탄생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으로 보수주의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지요. 여하튼 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 우리 김제동이가, 개그맨이 촛불 사태 때 맨날 들고 일어난 게 헌법 제1조 1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때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우리는 48년도 재헌 헌법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는데, 앞에 자유자가 빠져 있지만은 그 헌법에 보면은 바로 자유와 인권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전반적인 내용은 그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자유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름이 길어서 민주공화국으로만 썼는데, 우리 헌법의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은 우리 김제동이가 이걸 강의를 하려면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자유는 이제 생략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크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아시다시피 나누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공화국은 공화국이 돼 인민공화국은 배격된다. 이 공화국이라는 표현의 함정이, 북한도 아시다시피 조선사회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에요. 이 원래의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군주가 없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군주국에 북한도 또는 소련도 세상의 어떤 독재 국가도 군주가 없으니까 다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다 씁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를 배격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법 사상하고 천부인권을 조금 더 자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 그 사람들은 Founding Fath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혁명의 신념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인간의 권리, 자유를 말하죠. 정부의 관용이 아니다. 이 자유는 정부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실현되는 거다. 아까 말한 천부인권이죠. 로고스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또
이 말을 했지요. 가장 최근에는 그 밑에 제가 중요한 말이라서 전문을 따왔는데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가 천부인권 자연법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게 세계 최초의 공문서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락 오바마, 우리가 말하는 진보 미국 민주당, 뭐 우리가 많이 욕하잖아요. 오바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 대통령이 재선을 했습니다. 그 재선할 때 2013년도니까 최근인데 그때 죄취임 연설문 서두에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취임사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 이런 걸 하나 좀 인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만인은 누구나 창조주의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확고한 권리. 그 중에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 추구권. 이때 자유권도 이때는 리버티죠. 프리덤이 아니고. 그렇게 법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적 근본 질서,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에서 찾는다.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밑에 이제 좀 굵은 글씨로, 그 전까지는 자유는 아까 존 스튜어트 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에서 거쳤는데, 자유가 권리화, 인권화 된 것은 그것도 결국은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 독립선언이 먼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권리화가 된 것은 오히려 미국 독립선언 때부터 자유권으로서 실정법이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절대적인 자유에서 권리화, 법률화가 되면서는 상대적인 자유로 차츰차츰 변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자유가 권리화되면서 개인주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 아까 말씀드린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자유권은 초기에는 국가 권력 또는 왕권,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인, 소극적인 그런 거. 내 자유를 스스로 내가 한다기보다 침해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초기에 자유를 권리화, 인권화하는 과정에서는 재산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 없는 곳에 납세 없다. 세금 내는 사람, 국민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인권을 전제로 한다는 게 세금,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계약은 존중한다는 게 자유의 중심입니다. 처음에 자유는 나 혼자 자유지만은 계약을 존중하는 자유는 상대방도 존중해야 되는. 라틴어를 우리 법률가들은 이제 심심하면 뭐 하나 신기하니까 많이 씁니다만은 팍타 준트 세르반다. 유시민도 이걸 갖고 막 떠들고 다니래요. 내가 하는 몇 가지 라틴어 중에 하나가 팍타 준트 세르반다. 이 뜻이 바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별거 아니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 팍타 준트 세르반다. 그게 자유의 합리주의 바탕이다. 과실 책임의 원칙까지도 포함해 근대법의 원리로, 과실 책임은 손해배상할 때 쓰는 거죠. 근데 무과실 책임은 책임이 아니라 보상이죠. 거기서 사회 부조, 책임이 없지만 부조,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죠.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그건 부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한 것이 독일 기본법 1조에, 지금 또 독일 헌법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개정돼서 새로 전면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말씀드린 국가 권력의 의무는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다. 우리 헌법은 그런 표현은 안 썼죠. 또 불가침, 불가양 인권까지 독일 헌법에도 쓰고,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 이 비슷한 표현이 윤석열 취임사에도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공동체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독일 헌법에는 저항권까지, 이렇게 천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는 국민이
소극적으로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하고 외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부를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저항권인데, 우리 구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헌법에 저항권이 명문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내 기억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바탕으로 하는 법률과 정치, 경제 제도는 작은 정부, 스몰 가버먼트, 나이트 와치맨, 야경 국가, 도둑놈 잡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게 그런 게 이제 바탕이죠. 이렇게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과 대립되어 왔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공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률가들은.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유권, 인권의 대사인적, 그동안 자유권이나 인권은 국가로부터 나의 권리 침해받는 걸 보호를 해왔는데, 이제는 자유권, 공권, 또 사인, 제3자적, 개인 사이에도 과연 자유권이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에서도 인권 경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평등과 관련해서 기업 내부에서도 인권 경영,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우리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였는데, 개인 사이에도 과연 인권을 침해하면은 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더 나아가서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 공포. 전쟁에 대한 저쪽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푸틴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데, 미국이 만약 참전을 하게 되면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전쟁 공포로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자유냐? 또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국가 권력과 대립하는 원래의 의미의 자유가. 사실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의 초기에는 참전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만 하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빈곤, poverty,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용어도 씁니다. 복지와 사회권적인 사회보장이 자유를, 우리가 사회보장, 복지를 강화를 하는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생기죠. 자유와 평등의 대립구도에서 그 사람들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최근에 지가 자유주의자라고 나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실질적인 자유는 사회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게 현대적인 경향입니다. 이래서 현대적인 자유에 대한 규제 가능성, 이제 그동안 천부인권설에서는 자유가 절대적이었는데 우리 헌법만 해도 37조에 자유는 상대적이다. 헌법을 그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건 우리 이승만 정권 헌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해서 법률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이제는 실정법적인 자유가 권리화되면서는 자유가 상대적으로 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 평등은 차별금지라는 것의 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평등보다는 차별금지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맞지요. 다만 슬로건으로서의 평등은 프랑스 혁명도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면서 평등이 빠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독립선언서도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평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인데,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도 평등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 또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을 위한 기회균등이 이제 평등에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 앞의 평등 같은 이런 원리로 나타나는 게 이제 현대적 경향인데, 원래의 평등은 이것도 절대적이었죠. 이래서 그 밑에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 자유의 가치가 인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서 차츰 평등으로 전환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면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전부 평등에 관한 이야기만 해서. 이름은 인권위원회인데. 그래서 인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밑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대학교,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대학교 내에 성소수자,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들을 집회를 대학교에서 열려고 집회 신청을 하니까 대학교 당국에서 집회를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침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됐는데, 아마 사립대학 같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대법원일 테고, 국공립대학이면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니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의 동성애자들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못하고 동성애자가 아니면은 집회를 허가한다는 의미는 차별을 한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논리를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장한 평등, 자유를 가장한 평등.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적극적인 자유라는 표현, 실질적인 자유. 평등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껍데기를 뒤집어 씌워서 가진 자의 자유와 없는 자의 자유. 시장이란 것은 가진 자에게는 자유롭지만은 없는 자에게는 시장이 억압이다. 그럴듯하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주머니 돈이 있는 가진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돈 한 푼 없는 노숙자는 똑같은 맛있는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자유를 느낍니까? 억압을 느낍니까? 시장이란 것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이것도 갈라치기 방법인데, 저는 그것을 자유를 가장한 평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 자유, 적극적 자유에 관한 평등의 자유주의적 완화, 거꾸로 평등의 가치를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은 평등을 자유주의적인 걸로 좀 완화를 시키는,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 아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게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그 다음에 생활권, 복지 같은 부분도 실질적인 평등을 하려면은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다. 이렇게 자유주의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등과 이제 기회균등, 법 앞의 평등, 합리적 차별은 인정을 해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등의 원칙도 선택할 자유와 선택을 위한 기회균등, 법 앞의 평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평등을 이끌어 나올 수 있어야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가 일부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국가기관입니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명칭을 내세워서 지금 작금 민주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강제로 국회에서 입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원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야당이 진보 측에서 제의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관로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은 제일 앞에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이죠. 남녀평등이죠. 거기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 저는 모르겠어요. 성적 지향이 뭔지. 또 하나 용어를,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인용을 한 건데, 하나는 성별 정체성.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구별돼요? 원래는 성별 정체성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양성 있다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하여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에는 우리 가족 질서가 양성 평등에 기초를 한 성은 두 가지면 양성이라고, 헌법에 딱 양자는 더블 두 개거든요. 트리플 폴스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적 지향에 관한 평등, 성별 정체성, 이제 사위 본론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들아, 성적 정체성을 부모가 훼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사태,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 아직도 안 물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은 이렇게 자꾸 퇴색되고 변색되고 자유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와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천착을 하면은 평등과 형평의 문제, 이퀄리티라는 건 무조건 갖게 하는 거. 우리 초기에 자유주의자, 평등주의자가 절대적 평등, 이퀄리티죠. 거기에 대응해서 에코티라는 표현은 형평, 같은 것은 같게, like to like, 다른 것은 다르게, unlike to unlike. 쉽게 말해서 공정, 공평, 평등의 중심도 이제 이렇게 오는 실질적인 평등으로 가는, 그 뒤에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가 바로 평등의 원칙이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어디 가서도 차별 금지,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 합리적인 차별은 괜찮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평등이다. 그게 또 우리 헌법 원칙이고, 여기 밑에 적었습니다만은 차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 좀 말이 됩니까? 차이, 디퍼런스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차별. 우리 헌법재판소도 합리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위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는 차별도 합법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절대적인 평등만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 여자들 먼저 피난 보내고 노인들 피난 보내고 애들 피난 보내는 거 안 되잖아요. 왜 남자는 왜 피난도 못 가게 하느냐.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 다만 평등의 원칙은 기회, 아까 말한 기회의 균등이나 법 앞의 평등 원칙으로는 남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법의 이념이란 것도 바로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형평과 정의가 바로 법의 이념입니다. 저스티스라는 용어가 정의인데 이우스라는 게 법, 라틴어로 법을 뜻하는데 저스티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법의 여신이라고 나오죠. 법의 여신은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 히라보로는 디케,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 디케. 라틴어 로마 말로는 유스티티아. 유스티티아에서 저스티스라는 게 나왔으니까 정의의 여신도 되고, 거기서 이우스. 라틴어는 J를 U로 읽나 봐요. 하여튼 정의란 것은 아까 현대적으로 말하는 더 이상 존 롤스도 있고 최근에 마이크 샌델인가요? 하버드대 우리나라에 왔던 정의론이라는 유명한 책, 현대에 와서 화두가 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이게 라틴어 법학 철학자인데 울피아누스 제일 위에 나오는, 저는 이 정의에 관한 정의보다 더 나은 정의를 저도 아직 못 찾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게 하는 의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지 한 몫만큼 나누어 주는 게 정의다. 이제 평등의 아까 개념 쭉 설명할 때하고 같지요. 이렇게 법의 속성, 정의의 속성을 개념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가장 현대 21세기 존 롤스도 정의론을 이야기하면서 2000년 전에 울피아누스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똑같은 말이죠. 실제로 우리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영어로 번역을 Ministry of Justice예요. 로가 아니에요. 정의부입니다. 미국에는 대법원을 Justice라는 표현을 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래서 위에 정의의 여신, 법의 여신처럼 Justice란 말이 법을 포함하는 거다. 법의 정신, 법의 이념, 법의 원칙 이게 바로 정의다. 다시 말해서 자유나 평등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여하튼 자유 이념과 평등 이념은 그동안 상호 적대적인 갈등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죠. 공존하기 어려운 관계인데 심지어 토크빌 자유주의 학자지요.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바로 하이에크 같은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로 사회주의가 노예의 길이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자유와 평등은 공존하기 어려운 관계다. 밑에 뭐 경제적 자유와 경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 서로 상충되는. 그런데 저는 이제 슬슬 제가 만약 저작을 한다면 이제 결론적인 걸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셔가는 뭐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 강자의 자유, 약자의 자유, 아까 설명한 거죠. 강자, 가진 자의 자유와 없는 자의 자유는 분명히 다른 것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저놈들이 계속 그걸 파고들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행복을 개인적 욕망과 구매력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합니다. 결국은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구매력이 분자잖아요. 위에가 크면은 행복이 커지는 거죠. 개인적 욕망은 작을수록 개인적 욕망은 큰데 구매력이 적으면 행복이 줄어들죠.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이 공식을 보더니만 내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저는 자유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찾자는 게 바로 자유주의 변형과 보완.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결합을 했지요. 쭉 적어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제점으로는 개인주의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남았고, 극단적으로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은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원리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선한 건 아니다라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자유주의에 대한 변형으로 이제 국가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다 나중에 생긴 거죠. 원 포 올, 올 포 원. 우리 잘 모르는 지식인들이 이 용어가 참 좋잖아요. 원 포 올, 올 포 원이라는 용어를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자유주의자라면 이 용어를 쓰지 마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올 포 원, 원 포 월. 밑에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이름이 길어요. 제목이 그 49조에 보면은 밑줄 짝 친 부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 북한 헌법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북한 헌법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조에 보면은 아까 자유주의는 소유권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18조에 조선인민공화국은 생산수단은 전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한다고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바로 밑에 19조에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다. all for one. 국가 소유의 대상은 무제한이다라고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배급하고, 심지어 술도 배급하고 담배도 배급을 하죠.
그 자유주의에 대한 변용이 신자유주의로 아시다시피 나타난 건 알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읽어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복지병에 대한 경계로 다시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서 다시 옛날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케인즈 이론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운 거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소위 네오콘이라는 거, 보수주의에 대한 새로운 부활, 레이건 그 시대입니다. 레이건은 좀 더 극단적이었죠. 또 공리주의도 자유주의에 대한, 아까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쓴 다음에 공리주의를 썼다고 했죠. 그 공리주의도 자유주의에 대한 보완으로 공리주의, 행복한 결과 효용성이 많은 유틸리티를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건 제 결론을, 대안적인 자유의 새로운 의미 탐색. 문재인 정권의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주의, 국가주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맥락에서 보면은 국가주의, 사회주의적 평등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환호를 와 하고 멋있다고 환호를 질렀죠. 그게 바로 이제 드러난 것처럼 실현되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전체주의, 국가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문재인은 들켜서 아쉽겠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기 직전에 2015년도 4월 달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공산당의 방향으로 똑같은 내용을 원문을 읽어보니까 똑같더라고. 문재인이가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표절한 거예요. 요게. 그 당시에 이걸 지적한 사람들이 좀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금 제이에스 밀의 이상적 공리주의를 한번 보자. 원래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덤 밀의 스승뻘쯤 되죠. 공리주의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윤리 이념으로서 옳은 것이 무언가, 그때 이제 공리, 일부러 한자를 썼습니다만은 공리가 공공이라는 퍼블릭 공자가 아닙니다. 공리는 그야말로 리자하고 같은 거죠. 공리, 굳이 번역을 하자면 행복 같은 이런 공리. 이렇게 해서 공리가 도덕률의 제일의 원칙이다. 도덕률은 우리 행위를 정하는 기준을 도덕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수없이 객관식 문제, 다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을 골라라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효용성, 행복, 쾌락, 고통과 불행을 대응하는 인간 행동의 윤리적인 바탕이, 그래서 공리주의의 효용은 사실은 입법의 원리로서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많이 채택되기도 했지요.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이기주의에 대한 제어 기능으로서 공리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를 예를 들 때 참 우리가 딜레마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 보면 라이언 일병이 그 가족들이 형하고 맺히서 다 전사해서 혼자 남았는데 이 친구도 적진에 갇혀서 포위돼서 죽을 입장이 돼서, 그럴 때 동료들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면은 포위망을 뚫고 들어오려면은 누가 예상을 하더라도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수십 명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구하러 가는 것이 그 영화입니다. 구하러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할 때 벤덤식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10명의 생명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0명의 생명이 라이언 한 명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게 원래 공리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입법의 기본 원리로서도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의 몇이 희생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전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입법의 원리로서 근대의법에서 많이
도입되어 왔는데 제에서 밀에 와서는 저는 이제 이상적 공리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밀은 그러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할 때 10명의 희생이 값어치가 없는 건가?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벤담하고 다른. 그래서 질적 행복, 질적, 양적 행복을 나누는 것이 밀입니다. 그 전까지 벤덤은 양적인 행복만 했는데 너무 이제 또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이에스 밀에 와서는 그래서 밀이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행복도 질적인 행복, 양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거다. 좀 수수께끼로 남겨놓읍시다. 이런 제이에스 밀을 저는 다시금 이 시대에 와서 1859년도에 온 리버티 자유론에 쓴 사람이 불과 10년도 안 돼서 4년 뒤에 공리주의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밀은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위해서 공리를 저해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자유주의지만은 인류 전체의 공리, 또 막연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헌법에서 말한 자유의 상대성,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적 공리주의자,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게 아닌 공리주의. 또 자유주의에 대한 그 보완책으로 우리 박세일 교수 돌아가신 분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유명하죠. 그분이 공동체 자유주의인데 저도 깊은 내막은 아직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용어 자체가 아까 자유주의는 집단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하고 좀 대립되는 건데 이분은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굳이 또 가져와서 자유주의 앞에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4번은 제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입니다. 현대적 자유주의는 저는 만약 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집필을 한다면은 존 스튜어트 밀 이후에 150년 만에 저는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를 모색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나오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조화. 이때 이 공화주의란 것은 리퍼블리커니즘이라는 공화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세습군주에 의한 전제 정치가 아닌 선출제를 말하는 게 공화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제에 대한 반대말인데 정치적인 것 말고는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민, 시민이 정치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리퍼블릭 할 때 퍼블릭, 공화주의 퍼블릭이 레스 퍼블릭, 리퍼블릭의 어원이 공화국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민적 덕에 기반을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철학적으로 공화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임금님이 없는 게 아니라 공화주의는 공민적 덕에, 그래서 사회주의도 공화주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민적 덕에 기반한다. 그런데 공화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이념 모색은 제가 그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와 강한 국가,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득 감세 정책도 과감하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유도를 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세를 해야 우리 세법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기업의 투자가 늘고 개인의 지출, 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로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게 저는 이 자유주의로서 포기할 수 없는 거. 더구나 세수가 수조씩 초과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시절에는 발상을 전환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 하면은
부자 감세라는 욕을 먹기 싫어서 줄이는데 주저합니다. 감세 정책에 주저를 하는데 제일 나쁜 정치가 문재인 정부처럼 많이 거두어서 많이 쓰자. 정말 나쁜 정책인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많이 거두는 데 대해서 막 지돈 안 나간다고 박수치고 많이 나누어 주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유주의 정권은 적게 거두어서 적게 쓰자. 가능하면은.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기적 개인주의는 극복하는 것이 공화주의적인 자유주의다. 개인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 장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바로 로마의 공화정에서 의원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 그 당시에는 귀족 정치였죠. 귀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 병력 의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초예요.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면은 병력 의무. 그 당시 로마 공화정 시절에는 그 귀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녀들을 제일 앞장 세워서 하니까 로마 공화국이 멸망했다는 표현까지 해요. 애들이 다 죽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우리는 역대 정부 지도자들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병력부터 시작되는데 제발 우리 보수 정권이 자유주의 정권이 앞으로 한다면은 딴 거보다 병력을 필요한 사람 중에서 고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법률가니까 변호사 수임료 제한. 우리 변호사 법조인 때문에 맨날 말썽이죠. 제가 변호사를 못하는 이유도 이건데 정관예우가 변호사 수임료하고 연결돼서 대장동 사태 보세요. 50억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끄떡 없고 심지어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이 수임료 대납이 보통 몇십억 단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민변 변호사들이 보통 성남에서 자문 변호사면 몇 억씩 받아서 처먹고 있으니 적어도 형사사건,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고소고발에서는 최고래.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하니까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죠. 이자 제한법의 경우에는 이자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우리 아시다시피 그 IMF 전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IMF에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자 제한법하고 변호사 수임료 제한 제도가 같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자 제한법은 부활이 됐는데 변호사 수임료 제한 제도는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서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판례로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금지는 판례가 오히려 앞서서 있습니다. 저는 보수 정권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즈 실천 차원에서도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앞장서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부여하라고 판결까지 하는 정도라면은 우리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를 만약 주장을 하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좌파들이 안 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저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CSR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 부분을 자선적 책임을 사실은 어떻게 우리 자유주의 우파에서 제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잘 가져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없애려면은 그 당시 스포츠 재단을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좌파들은 강제로 빼앗아서 가도 끄떡없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죄도 없이 K스포츠 뭐 이런 거 그 사회적 공헌 활동인데 그걸로 뇌물로 들어가 있죠. 심지어는 윤리경영, 인권경영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그걸 요구하는 시대란 걸 제가 일부러 적어놨기 때문에 그 시대적 요구를 우리는 자꾸 거부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보수나
우파의 약점은 자꾸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잘못됐다고 거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화주의적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유를 침탈하는 반기업 친노조 정서를 극복하게 하면서 거꾸로 기업의 자선적인 책임을 늘려나가고 또 어차피 고령화 시대 복지 수요가 증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정치적 경제적 포퓰리즘은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동안 좌파 전체주의에 선점을 당했던 평등 문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나오는 경제민주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왜 경제민주화까지 굳이 넣냐면은 빌미를 안 잡히려고. 이 경제민주화 때문에 개헌을 하자 하면은 또 빌미를 잡혀서 또 자유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내각제를 한다거나 엉뚱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 우리 경제민주화를 두려워해서 그걸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말자라는 거죠. 아예 헌법은 손을 못 대게. 우리 119조에 보면은 경제민주화를 우리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19조 1항에 보면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우리 헌법이 되어 있어요. 개인과 기업의. 그 다음에 제2항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니까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자유를 침탈하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공격하는데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차용할 수가 있겠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갖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아까 저놈들은 평등이나 자유도 유시민 지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를 변용해 쓰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혜를 발휘를 하자. 평등에서 공정과 정의로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개혁.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 되는 말을 또 만들어 보자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민노총의 귀족 노조 행태를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경제민주화다. 한번 과감하게 그런 주장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뭐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어차피 우리 시대는 현대복지국가의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 이거는 개인의 삶이죠. 개인 앞에는 인간다운 삶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권이라고 해서 약자들의 생활권, 생존권을 조화시키는 것은 다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저는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라는 글로 한번 네이밍을 해봤습니다.